넌 그냥 쓰레기 밑에 떨어진 박스 조각 같은 애야. 아버지한테 붙어서 동정심 좀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 간병인 주제에 감히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 사람 구실 못하고 3년 누워있던 인간이 지금은 누구 편들고 있을까? 우리한테 돈 뜯고 사라질 기회 지금뿐이야. 생각 좀 해. 그 머리로 할 수 있다면. 다 듣고 계셨어요. 뭐? 그날도, 그 다음 날도 회장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들이 무너질 차례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고 보세요. 목덜미가 눅눅했습니다. 하림은 뒷머리를 손등으로 스클고 자동문 앞에 잠시 멈춰 섰죠. 문 너머 간병센터 사무실은 대형 복지병원다운 넓이와 고요함을 자랑했지만 어디선가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어 왔어요. 접수 창구 뒤편에서 회색 가디건을 걸친 간호사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아림 씨죠? 이력서 제출하셨고요. 잠시만요.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거림이 건조하게 이어졌습니다. 면접은 회의실도 아닌 사무실 한쪽 접이식 책상에서 곧바로 시작됐어요. 나이 22, 학력은 미술대 중퇴. 경력 보니까 간병 경험은 2달 있네요. 맞죠? 네, 보호자나 가족은? 아버지 계시고 지방에 계세요. 무직? 예,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하림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맞잡힌 채 미세하게 떨렸죠. 지금 들어갈 병실이요. 좀 특별한 데예요. VIP 병동 607호. 들어보셨을진 모르겠지만 여긴 다들 오래 못 버팁니다. 왜요? 환자 상태는 혼수, 3년째입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반응도 없어요. 가족도 안 옵니다. 간병인이 하루 만에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급여는 좋아요. 하루 18만 원, 식비 별도. 2교대 없이 독립 배정입니다. 교대 없이 계속하는 대신 사직하면 대체 인원 구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괜찮겠어요? 하림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머릿속 계산은 짧고 단순했어요. 통장에는 2만 원도 남지 않았고 밀린 하숙비가 등을 떠밀고 있었거든요. 하겠습니다. 경숙은 하림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사무실 맞은편 휴게 공간에서 낮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또 새로 뽑았대. 이번엔 얼마나 버틸까? 607호는 그냥 무덤이야. 도려낸 듯한 웅성거림이 하림의 귓가를 훑고 지나갔죠. 담당 환자는 장인호 회장님입니다. 그 장인호 맞고요. 지금은 눈도 못 뜨시고 말도 못 하세요. 하루에 기저귀 6번, 체위 변경 3번. 소독은 우리가 같이 해요. 가족은 첫날만 왔고 그 다음부턴 연락 없습니다. 왜 가족이 안 오세요? 원래 돈 많은 집은 다 그래요. 사람 하나쯤은 고장 나도 돌아가죠. 깔끔하게 다듬어진 그의 손가락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림은 조용히 그것을 받아 가방 안에 넣었어요. 오늘 오후부터 바로 투입할게요. 병실은 6층 VIP 병동 607호입니다. 가기 전에 복장 갖추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합니다. 귀찮게 말 걸 필요도 없어요. 기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하림은 대답 대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지독한 일자리. 그렇게 시작되었죠. VIP 병동 복도 끝문에는 무단 출입 금지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어요. 하림은 조심스레 손바닥을 대고 문을 밀었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온 공기는 바깥보다 한층 차가웠고 눅진한 냄새가 코끝에 밴듯했죠. 607호는 복도 맨 끝방이에요. 간호사 호출 버튼은 침대 옆에 있으니까 응급 상황 생기면 꼭 누르세요. 환자분은 자가 호흡이 가능하신가요? 산소는 코줄로만 들어가고 있어요. 호흡기는 오래전에 뗐고 가끔 헛기침만 하시죠. 심정지만 안 오면 큰일 없을 거예요. 하림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분히 걷고 있었지만 복도 양옆 병실에서 시선이 따라오는 느낌이 묘하게 스쳤어요. 화려한 꽃 장식이 놓인 복도 끝 607호 문 앞에 도착했죠. 문 옆 명패에는 작게 장인호, 장인호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림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어요.
안은 숨막히게 고요했습니다. 침대 한가운데 누운 장 회장은 회색 담요를 덮고 있었고 드러난 손등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세 줄 붉게 남아 있었죠. 얇은 산소줄이 코 속으로 연결돼 있었고 심박수 모니터는 규칙적인 불빛을 뿜어냈습니다. 삑삑삑 기계음이 귓가에 잔잔히 울렸어요. 침대 옆에는 접이식 휠체어와 수액거리가 놓여 있었고 맞은편 벽엔 꺼진 텔레비전이 매달려 있었죠. 책상 위엔 먼지 쌓인 가족 사진 액자 하나가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진 속 딸로 보이는 여자가 장 회장의 팔짱을 끼고 밝게 웃고 있었고 뒤편의 남자는 어쩐지 어정쩡한 표정이었죠. 그 웃음은 유리 뒤에서 조용히 부서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림은 병실 구석에 있는 작은 간병 인용 의자를 끌어와 침대 곁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알코올 솜을 꺼내 장 회장의 손을 살살 닦아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듣고 있지 않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아직은 그가 사람인지 그림자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손톱 끝을 정리하고 시트를 곱게 다듬은 다음 산소줄이 단단히 고정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동이 없었어요. 하림은 가방 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바램 표지엔 안톤 체호프 단편선이라는 글씨가 힘없이 남아 있었죠. 처음 뵙는 환자분 앞에서 소설을 읽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속삭이듯 말한 뒤 그녀는 조심조심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문장을 읽어나갔어요. 비 내리는 골목길을 지나던 한 남자가 낯선 고양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고요가 이어졌습니다. 장 회장은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죠. 그런데도 하림은 아주 희미하게 그의 눈꺼풀이 전에 비해 살짝 얇아진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녀만의 기대인지 병실엔 다시 삑삑하는 기계음만 맴돌았어요. 하림은 커튼을 반쯤 걷어 자연광을 들였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자 6층 높이에서 스며든 바람이 건조하게 지나갔죠. 그 공기만큼이나 병실은 고요했어요. 하림은 병상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빛이 바랜 책을 펼쳤습니다. 나는 언제나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살았다. 이 문장 저도 참 좋아합니다. 장 회장은 여전히 두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심박 모니터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며 낮은 소리를 냈어요. 하림은 손등을 내려다보다가 미리 꺼내두었던 작은 종이 스케치북을 들어 올렸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레 종이를 펼친 뒤 연필로 그린 인물화를 장 회장 앞에 보여주었죠. 처음엔 좀 무서운 얼굴이셨어요. 그런데 눈썹 사이 주름이 왠지 슬퍼 보이더라고요. 장 회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림은 그 그림을 천천히 침대 발치에 기대어 두었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살그머니 열렸습니다. 젊은 인턴 의사 민재가 약 봉투를 들고 들어왔는데 마스크 너머 눈가가 꽤 피곤해 보였죠. 윤아림 간병인님이시죠? 오늘은 혈압약만 변경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재는 장 회장을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지금 깨어 계신 것 같다는 느낌 안 드셨어요? 왜요? 아까 제가 왔을 때요. 문만 열렸는데 눈동자가 살짝 움직였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로요. 저를 딱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아직 말씀 안 하셨나요? 했죠. 그런데 반사작용일 거래요. 너무 오래 누워 계셔서 근육이 저절로 반응했을 거랍니다. 하림은 조용히 장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꼭 감긴 눈두덩 위로 속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어요. 그래도 저는 다시 보고 드려 볼래요. 민재가 작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무섭네요. 들리고 계셨다면 제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하림도 따라 웃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민재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하림은 책상 위에 놓인 먼지 낀 액자를 들어 올렸어요. 손끝으로 유리를 살살 문질러 먼지를 닦아낸 뒤 사진 속 인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장 회장의 팔을 꼭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뒤 남자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하림은 가족 사진 아래에
책갈피를 하나 끼우며 작게 적었습니다. 여기에도 한 사람 늘 있었습니다. 간병 휴게실에 들어서자 몇몇 간병인들이라면 국물을 호호 불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6075 그 간병인 오늘도 책 읽더라. 맨날 그 방에 앉아서 뭐하냐. 가끔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던데. 좀 무서워. 환자랑 대화하는 것 같아서. 하림은 아무 말 없이 사물함을 열어 가방을 넣고 손부터 꼼꼼히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가난이 드리운 얼굴, 불안이 스며든 얼굴, 그리고 아주 조금이나마 무언가를 믿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야간 조명이 켜진 607호 병실은 낮보다도 훨씬 더 조용했어요. 하림은 스탠드를 침대 옆으로 옮기고 정리한 수액 라인 위에 수건을 살포시 덮었습니다. 기계에서 간헐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삑하는 단음 외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문득 그녀의 시야 위쪽이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병실 천장 구석에 달린 CCTV 카메라가 작게 붉은 불빛을 깜박이고 있었거든요. 하림은 고개를 들어 그 카메라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한참 동안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경숙이 스프레이병과 천을 들고 성큼 들어왔어요. 저기 있는 카메라요. 실시간으로 보시나요? 응? 아, 그거. 그냥 기록용이야. 사고 났을 때 대비용이지. 실시간 감시는 안 해. 하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카메라에서 시선을 쉽게 떼지 못했어요. 왜? 뭐 이상한 거라도 있었어? 아니요. 그냥 느낌이 그래서요. 하림 씨, 너무 예민해지면 안 돼. 회장님 상태가 특이하니까 간병인들도 괜히 감정이입하더라. 그러다 다 그만뒀어. 감정이입이 나쁜 건가요? 버틸 수 있을 땐 괜찮지. 근데 오래 가면 감정이 무너지거든. 경숙은 가볍게 웃으며 바닥을 휙휙 닦다가 천을 개어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하림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죠. 이내 그녀는 천천히 장 회장 곁으로 다가가 손잡이에 걸어둔 가디건을 내려 침대 발치에 펼쳤습니다.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 환자의 얼굴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장인호 회장님, 혹시 정말 들리신다면요. 눈을 한 번만 아주 작게라도 깜빡여주세요.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삑, 삑, 삑. 하림은 눈을 떼지 않고 회장의 얼굴을 지켜봤지만 눈꺼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쉰 뒤 침대 옆에 놓인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붓펜을 들어 그림을 고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흘러갔고 하림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불빛이 희미해진 607호 병실은 완벽한 정막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 회장의 눈꺼풀이 한번 아주 천천히 깜빡였죠.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눈동자가 천천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윽고 다시 감긴 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보고 있었고 들을 수 있었죠. 금속 굽이 복도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리며 다가왔습니다. VIP 병동 특유의 고요를 뚫어버리는 날카로운 울림이었어요. 하림은 반사적으로 병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장유진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죠. 그녀는 검은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고 목에 단브로치를 천천히 매만지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뒤이어 회색 슈트를 반드시 차려입은 배정우가 느린 걸음으로 따라왔어요. 여전하네. 냄새는 왜 이렇게 났지? 환기 안 하나? 장유진님, 어서 오세요. 환기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공족이 점검이 있어서 잠시... 됐어요. 말 길게 하지 마세요. 하림은 침대 옆에서 조용히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환자 기록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하림의 명찰에 잠깐 머물렀어요. 윤하림, 지금 간병 담당이란 거야? 네, 현재까지 전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나가줘야 할 것 같은데 가족끼리 얘기 좀 해야 하거든? 죄송하지만 회장님 상태 기록 중입니다. 옆에서 조용히 있겠습니다. 유진은 코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정우 쪽으로 휙 돌렸습니다. 가방을 테이블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죠. 괜찮아. 간병인 앞에서 숨길 것도 없잖아. 감출 건 없지만 굳이 저런 애가 회장님 얼굴 옆에서 멀뚱히 서 있는 건 보기 좋지 않잖아? 하림은 묵묵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정우는 신밖의 그래프를 힐끗 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심박수는 안정적이네요. 호흡도 자가로 유지되고 있고, 하지만 언젠가 끊기는 걸 전제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끊길 때까지 기다리긴 지쳤어. 벌써 3년이라니까. 이 정도면 본인 의지가 없는 거라고 봐야 하지 않아?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말끝엔 날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 그냥 편하게 놓으세요. 미련 갖지 마시고. 그 말이 떨어지자 하림의 시선이 장 회장의 얼굴로 옮겨졌습니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오른손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움직임이 너무 작아서 말하는 이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림은 살며시 몸을 기울여 기계에 연결된 줄을 정돈하고 이불을 조금 더 끌어올렸습니다. 체온 유지하셔야 합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힐끔 바라보곤 무심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학적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뇌파가 일정 수준 이상 회복되지 않으면 장치 해제 논의가 가능하죠. 병원장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요. 보호자 동의 절차도 슬슬 정리 들어가야 하고. 하림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때 장 회장의 손이 아주 천천히 펴졌다가 다시 움츠러드는 듯 보였어요. 반응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헤이, 그걸 반응이라고 해요? 간병인들이 왜 그런 희망을 걸겠어? 돈 좀 더 오래 벌고 싶으니까. 그렇지. 희망이 아니라 관찰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유진은 싸늘하게 시선을 돌렸고 정우는 팔짱을 낀 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림 씨, 우리 회장님 편히 계시게 해드리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절차예요. 이해하시죠? 하림은 대답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침대 머리맡에 섰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의 귀 가까이에 입술을 가져갔어요. 잘 듣고 계신 거죠? 전 괜찮아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방 안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귓바퀴 안쪽 미세한 근육이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석양의 복도를 주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하림은 간병일지를 정리하던 참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정우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마스크는 턱에 걸친 채 얄궂은 눈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림 씨, 잠깐 시간 좀 괜찮으세요? 바깥 테라스가 꽤 좋더라고요. 하림은 무표정하게 고개만 들었습니다. 정우는 목소리를 한층 낮췄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병실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테라스로 나가니 난간 아래로 시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먼 데까지 커피 향을 실어 나르는 듯했죠. 정우는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을 뽑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림은 컵에 손조차 대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안에 중요한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회장님, 의료 상황과 관련해서예요. 하림은 아무 대꾸 없이 먼 곳만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림 씨는 지금처럼만 계시면 됩니다. 굳이 나서거나 반응을 언급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가족이 결정할 문제니까요. 간병인도 환자 상태에 대해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우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엷은 분노가 섞여 있었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끔은 책임보다 예의가 먼저인 순간도 있잖아요. 그는 가방에서 얇은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함이 그것이 돈임을 단박에 알려주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안정적일 때는 간병인 한 명쯤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집에서 쉬세요. 몇 주만이면 됩니다. 하림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도록 침묵하던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회장님께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처음으로 살짝 비틀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억지 미소로 덮여버렸죠. 그분이 그걸 읽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하림은 병실로 되돌아왔습니다. 장 회장은 여전히 잠든 사람처럼 침대에 곧게 누워 있었어요. 창밖의 붉은 빛이 얼굴 위에 고즈넉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림은 걸음을 멈춘 뒤 정우가 건넨 봉투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그것을 내려놓았죠. 회장님 앞으로 온 겁니다. 저는 전달만 했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불 아래 숨어 있던 오른손이 아주 느리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침묵 속에 첫마디처럼 다가왔어요. 병실 안에는 차가운 기계음과 낮은 숨소리만이 가늘게 퍼져 있었죠. 하림은 책 대신 손바느질하던 수건을 내려두고 침대 옆으로 조용히 다가앉았습니다. 그녀는 장 회장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손을 뻗어 이마의 땀을 살포시 닦으며 숨고른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들리신다면 말씀 없이 대답해 주세요. 한 번 깜빡이면 예, 두 번 깜빡이면 아니오입니다. 장 회장의 눈은 아직 감겨 있었습니다. 하림은 다시 질문을 이었어요.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한번 깜빡였죠. 하림의 심장이 두근하고 뛰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제가 손을 잡아드리면 반응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또다시 눈꺼풀이 한번 작게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하림은 조심스레 손을 뻗어 장 회장의 손등을 덮었어요.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와 긴장감은 더 이상 환자라는 말로 묶을 수 없었습니다. 따님과 사위가 드린 말씀 다 들으셨어요? 이번엔 두 번 또렷하게 깜빡였습니다. 하림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싫으셨던 거네요. 장 회장은 더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림은 작게 웃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어요. 좋아요. 우리 둘만 아는 방식으로 조금씩 해볼게요. 오늘은 깜빡임 연습부터. 시간이 흘러 오전 7시 무렵 병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수액을 교체하고 상태를 살피려던 인턴 민재가 들어섰죠. 그는 밤샘 근무 중인 하림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새셨군요.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조용했어요. 민재는 차트를 넘기다 말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회장님이 반응 같은 걸 보이셨나요? 하림은 잠시 뜸을 들이다 시선을 내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눈을 깜빡이셨어요. 제 질문에 맞춰서요. 민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사람 목소리로 속삭였죠. 정말요? 아직 확신은 없지만 한 번이면 예, 두 번이면 아니오라고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하셨어요. 민재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가 안도하듯 웃었습니다. 제가 본 게 헛것인 줄 알았는데요. 선생님도 보신 거군요. 네. 그런데요. 그 얘기는 아직 윗분들께 말씀하지 마세요. 괜히 착각이라고 무시당할 거예요. 하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만 알고 있을게요. 둘이서. 셋이서요? 하림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재도 따라 웃었죠. 그 조용한 공모의 순간 침대 위에 눈꺼풀이 한 번 더 가볍게 깜빡였습니다. 정우가 가까워질 무렵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킬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림은 이제 그 소리만 들어도 누가 오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이번엔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죠. 회색 바바리 코트를 툭 걸치고 선글라스를 대신해 옅은 립스틱만 찍어 바른 얼굴이었어요. 그녀의 손엔 병원 서류철과 얇은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유진의 시선이 곧장 하림에게 닿았어요. 그 눈길엔 살짝 비릿한 웃음이 묻어났습니다. 또 있었네. 근무 시간이 참 정직하셔. 오늘도 회장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유진은 대꾸 대신
노트북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하림은 차트를 확인하며 날짜와 시간, 체온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전날 소변량도 줄었고, 맥박도 더뎌졌고, 점점 가시죠? 하림의 펜 끝이 멈칫했지만 곧 다시 움직였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늘 내시기론 모니터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걸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 판단이라는 말 참 좋아하시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침대 위에 장 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은 가족이라기엔 너무 차가웠고 거의 사업 상대를 바라보는 듯했죠. 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잠깐의 정적. 유진은 냉소를 삼키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뭐, 못 들으실 테죠. 아무리 말해도 눈 한 번 안 깜빡이시니. 하림의 손이 잠시 굳어섰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들고 장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유진은 침대 발치로 걸어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반응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고 계시죠? 눈 한 번 깜빡이지도 못하면서 대체 뭘 하시겠어요? 그 말 너무 하시네요. 간병인이 가족 일에 감정 실 일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봐요. 이게 생존인가요? 기계 연결인가요? 하림은 더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태블릿에 뭔가를 적은 뒤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어요. 정우 변호사가 연락드릴 거예요. 행정정리 시작하죠. 문이 닫히고 병실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햇살이 기울어 장 회장의 뺨에 길고 가는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하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죠. 들으셨죠? 그 말. 짧지만 또렷한 쉼이 흐릅니다. 눈도 못 깜빡이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이 싫으셨다면 한 번만 깜빡여 주세요. 안이 숨막힐 듯 고요했어요. 창밖나무잎이 살짝 흔들리며 빛의 무늬가 천장에 한 줄기 물결을 만들었죠. 그리고 장 회장의 눈꺼풀이 아주 서서히 단 한 번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하림의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어요.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죠. 좋아요. 저희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병원 9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 강변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어요. 유리에 비친 세 사람, 모두 입술을 꾹 다문 채 숨을 삼키고 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장님 재산은 가족에게 물려주기 전에는 어떤 처분도, 어떤 이동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압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찾자는 거죠. 지금처럼 회장님이 뜻을 밝히실 수 없는 상황이면 위임장 조정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까? 대신할 권리는 미리 써둔 문서에 한해서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서도 이미 2년 전에 작성된 걸로 되어 있지요. 그 유언서는 의식 있으실 때 쓴 거예요. 지금은 뇌 활동이 아주 약하다는 진단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판단 못하는 상태로 보고 보호자가 전권을 대신할 수 있지 않나요? 이론적으로는 병원 진단서와 병원장 서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때는 재산관리인을 따로 두셔야 합니다. 그럼 준비하죠. 진단서는 곧 나올 테고 병원장님도 곧 만날 예정입니다. VIP 병동장실이었어요. 벽 한쪽엔 후원자 이름표가 길게 늘어서 있었고 책상 위엔 장 회장 기부 현황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유, 회장님께서 큰일 하셨죠. 새 MRI 드린 것도 다 회장님 덕입니다. 그런 회장님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연명을 이어갈 뜻이 있는지 없는지 가족으로서 합당한 절차를 원합니다. 진단서 준비해 드릴게요. 뇌파 수치랑 반응 평가는 손 못 대겠지만 최대한 점잖게 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회장님 재산 일부는 재단에 기부될 예정이죠. 그 약속 저희가 지킬 겁니다.
그럼 병실 CCTV도 손보겠습니다. 영상은 남기되 외부 열람은 막아두죠. 같은 시각 6층 복도였습니다. 하림은 병실 앞을 지나가다 천장 CCTV 각도가 노골적으로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붉은 불빛이 깜박이며 실시간 녹화를 알리고 있었죠. 방향이 바뀌었어. 멀리서 유진과 정우가 돌아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정우가 느닷없이 멈춰서서 하림을 바라봤어요. 하림 씨, 고생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그 방 마음고생 심하실 텐데 혹시 지치면 말씀 주세요. 언제든 다른 병동으로 옮겨드릴 수 있습니다. 지치면 말씀드릴게요. 정우는 더 묻지 않았고 유진과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림은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어요. 장 회장은 여전히 차분히 누워 있었죠. 그의 눈꺼풀이 아주 살짝, 정말 작게 움직였습니다. 숨처럼 가벼운 변화였지만 하림은 분명 눈치챘답니다. 병실 문을 닫고 나서도 하림은 한참 동안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 전해지는 누군가의 시선이 소름 돋을 만큼 뚜렷했어요. 그녀는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CCTV 카메라가 살짝 움찔거리며 각도를 옆으로 밀어내듯 움직였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동도 없던 장치였기에 섬찟한 기분이 스쳤답니다. 하림은 시선을 내려 침대 옆 작은 테이블로 옮겼어요. 거기엔 정우가 두고 간 봉투가 아직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지도 치우지도 못한 채로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묘한 긴장감을 머금고 있었어요. 오후 5시, 교대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림은 복도로 나와 간병 휴게실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불러세웠어요. 하림 씨, 무슨 일이에요? 어제 607호 카메라에 이상한 각도 조정 들어간 거 아세요? 알고 있었어요. 그 영상들 본관 서버실에 하루 단위로 백업해둬요. 기록 남기려고요. 그럼 저 어제 회장님이 깜빡였던 것도 남아있을까요? 웬만하면 다 있어요. 삭제만 안 됐다면요. 경숙 선생님이 백업 체크하시니까요. 경숙 선생님, 지금 계실까요? 하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10걸음쯤 더 달려 수간호사실 문 앞에 섰죠. 노크 소리가 짧게 울리고 곧 문틈으로 따뜻한 밥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저를 내려둔 경숙이 손을 툭툭 털며 하림을 맞이했어요. 어쩐 일이야? 607호 CCTV 영상 중에서요. 최근 며칠치 저랑 회장님이 있는 화면 혹시 따로 백업해 두신 거 있으세요? 있지. 왜 필요해? 나중에라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 상태에 대해서요. 네가 뭔가 본 거구나. 깜빡이셨어요. 질문에 대답하듯이요. 반복적으로요. 정말이야? 제가 착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건 누군가는 알아야 하잖아요. 짧은 침묵 끝에 경숙은 묵묵히 서랍을 열어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반들반들한 그 물건은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죠. 이건 어제 백업뿐이야. 시간도 찍혀 있고 대화가 없어도 너랑 그분 둘 다 나와. 감사합니다. 경숙은 시선을 피하지 않으며 잔잔히 웃었어요. 간병인 일 오래 했지만 너처럼 끝까지 눈 맞추고 말 거는 애는 처음 봤어. 이게 진짜 반응이라면 언젠간 그분이 너한테 대답할 거야. 정말로. 하림은 USB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습니다. 따스한 체온이 서서히 번져 플라스틱 표면이 미묘하게 달아오르는 듯했어요. 밤 10시가 조금 넘어 그녀는 다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커튼을 조용히 당겨 외부 불빛을 막아두었죠. 장 회장 곁 의자에 앉아 스케치북을 무릎 위에 올린 뒤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말 걸어볼게요. 지금까지는 둘만 아는 이야기였는데요. 이제는 다른 사람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장 회장의 입가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감긴 눈꺼풀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번 깜빡였어요. 하림은 숨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병실 안공기는 더없이 고요했지만 그 한 번의 깜빡임이 밤을 통째로 뒤흔드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병실은 여전히 어둡고 뒤죽은 듯 고요했어요. 창밖에는 잿빛 달빛만 남아 창틀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림은 조심스럽게 이어폰 한쪽을 빼더니 병상 옆 소형 스피커에 꽂았어요. 낮은 볼륨으로 클래식 기타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브람스의 자장가였죠. 느린 템포가 병실 공기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하림은 장 회장 귀에 닿을 만큼만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시죠? 어제보단 얼굴이 편안해 보이세요. 그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말을 걸었답니다. 질문이든 독백이든 상관없이 입을 열었지요. 스케치북을 펼쳐 전날 마무리하지 못한 초상화를 이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 회장의 눈과 주름을 따라 연필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그때였어요. 시야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한 감각이 스쳐갔습니다. 손끝이 굳어 연필이 멈춰섰죠. 하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닫혀있던 눈꺼풀이 아주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얇은 종이처럼 조용히 떨렸고 숨소리마저 잦아들었어요. 회장님, 눈꺼풀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눈동자가 모습을 드러냈죠. 희미하지만 분명한 초점이 하림의 얼굴을 향해 있었어요. 그 시선에는 두려움도 혼란도 없었고 오직 의도와 확신만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절 보고 계신 거예요?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하림의 이름을 이루고 있었지요. 하림, 제 이름 부르신 거예요? 하림은 무릎을 꿇어 침대 가장자리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속눈썹이 촉촉해지려는 찰나 이불 아래의 오른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접혀있던 손가락이 하나씩 펴지며 무언가를 찾는 모양새였죠. 하림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을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두 손이 처음으로 완전한 의식 속에서 맞닿았어요. 침묵은 길었지만 더없이 또렷한 언어로 이어졌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계속 있었어요. 회장님 혼자 아니에요. 장 회장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확신이 병실을 채웠어요. 하림은 삼킨 눈물을 떨구지 않으려 애쓰며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오신 거예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에요. 심박 모니터의 파형이 서서히 고른 리듬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림은 가운 자락을 꽉 움켜쥐고 침대 옆 호출기를 힘껏 눌렀어요. 삐 하는 경보음과 함께 그녀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응급 호출입니다. 회장님, 눈을 뜨셨어요.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문이 열리기까지 겨우 2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인턴 민재였지요. 그는 하림을 본 순간 굳어버린 얼굴로 침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회장님, 뒤이어 경숙과 2명의 응급 간호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장 회장의 눈동자가 깜박임 없이 천천히 움직였고 팔 근육은 느리지만 분명히 반응하고 있었지요. 의식 반응 확인. 시선 따라오고 손가락이 미약하게 움직입니다. 이송 준비하세요. 하림은 한 걸음 물러섰지만 회장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거친 손가락이 다시 한번 느리게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어요. 손바닥 안에서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죠. 하림은 그것을 살포시 빼내어 주먹 안에 숨겼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가족에게 연락드릴게요. 하림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로비 띵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유진과 정우가 급히 뛰쳐나왔습니다. 가운을 걸친 병원장이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눈을 뜨셨다면서요? 정확한 판단은 아직 어렵습니다. 의식 반응이 일부 돌아온 건 사실입니다. 일부라니요?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환각인지 단순 근육 반사인지. 지금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MRI 촬영 뒤에야 판단이 가능해요. 환자 본인이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가족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안정 상태를 지켜본 뒤 보호자 면회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유진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병원장의 단호한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림은 빈 병실로 돌아와 조용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손안에 꼭 쥐고 있던 종이를 펼치자 누렇게 낡은 약봉투를 찢은 듯한 조각이 드러났어요. 구겨진 면 위엔 단 한 줄만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들었다. 다 기억한다. 하림은 그 종이를 다시 곱게 접어 가슴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확신에 찬 말투로 속삭였어요. 이제 회장님 차례네요. 횡한 병원 8층 회의실로 아침빛이 열게 스며들었습니다. 긴 원형 탁자를 둘러싼 6개의 의자 가운데 네 자리는 이미 점유된 상태였지요. 유진과 정우, 기석, 그리고 병원장은 서로를 견제하듯 말없이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전자시계가 오전 10시를 살포시 넘기자마자 문짝이 조용히 밀려 열렸어요. 휠체어가 느릿느릿 실려 들어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미니는 간호사가 아니라 하림이었고요. 장인호 회장은 몸에 맞춘 재킷을 단정히 걸친 채 허리에 담요를 곱게 덮은 모습이었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낡은 금속처럼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시선이 첫째로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딸 유진의 얼굴이었지요. 유진은 멈칫 숨을 들이키며 냉기 섞인 침묵을 깼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몸도 다 안 나으셨는데 이런 자리에. 장인호는 가볍게 호흡을 정리한 뒤 낮고 단단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들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굳은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탁자 위펜을 움켜쥐고 있던 기석의 손이 미세하게 멈칫했어요. 세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먼저 나를 없애자고 했는지, 누가 봉투를 내려놨는지, 누가 내 손에서 숨을 끊고 싶어 했는지. 유진은 두 눈을 크게 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제정신 아니세요? 지금 말도 잘 안 되시는 걸 누가 믿어요? 간병인 저 애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신 건진 몰라도. 그때 장 회장의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며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하림 쪽을 향해 멈춰섰죠. 이 사람은 내가 사람이길 멈추지 않도록 붙잡아준 유일한 존재다. 하림은 고개를 낮춘 채 숨소리조차 삼킨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우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지요. 회장님, 지금은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동안 병원에서 쌓인 결과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말끝을 흐리자마자 인호의 목소리가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2번 죽였지. 순간 회의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식어버렸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그 자리가 내 것이라 생각했겠지. 내가 말이 없으면 네 말이 진실이 될 거라 믿었겠지. 한껏 팽팽했던 침묵이 터질 듯 흐느끼자 그는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어요. 하지만 난 듣고 있었다. 매일 밤 모욕과 욕심, 내 이름으로 끼적여 놓은 계산서들까지. 고개를 들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기석이 입술을 떼었습니다. 회장님, 이 자리는 회장님의 판단 능력 회복에 따라 의사 표현을 법적 진술로 기록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계속 진술하시겠습니까? 인호는 짧은 숨을 들이켠 뒤 또렷이 응답했습니다. 진술한다. 지금부터 내 뜻을 말한다. 이어지는 시선은 다시 하림에게 닿았죠. 이 사람은 하루도 나를 사람 이하로 본 적이 없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회의실 안 모든 시선이 하림에게 꽂히며 무게감이 배가 되었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있었어요. 내가 다음 말을 하면 이 가족은 더는 내 이름을 팔지 못한다. 유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정우의 손끝도 무릎 위에서 움찔했죠. 준비해라.
나는 남길 것이다. 단 한 줄도 너희 손에 넘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 끝나자 시계는 10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5분 동안 침묵보다 묵직한 진실이 회의실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호사와 함께 병원 소속 감정의와 법률 고문이 발걸음을 옮겨 들어왔죠. 지금부터 회장님의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의학적 검증 결과를 공유합니다. 환자께서는 현재 시간과 인물 인식, 자기 판단 및 의사 결정 능력에 이상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판단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겨우 몇 마디 하신 걸로 판단 능력이 돌아왔다고요? 객관적 검사 기준을 모두 통과하셨으므로 법적 효력은 즉시 회복됩니다. 지금부터의 모든 발언은 공증 대상입니다. 진정해. 지금 감정 흔들리면 끝이야. 기석이 고개를 돌려 이노 회장에게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의 손끝엔 녹음기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회장님, 지금부터 하실 말씀은 법적 유언으로 기록됩니다. 시작하시겠습니까? 하겠다. 숨조차 가늘어지는 정적이 회의실을 덮었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한 곳으로 쏠려 있었죠. 내 모든 유산의 절반은 하림에게 넘긴다. 공기가 금이간 유리처럼 삐걱이며 멈춰섰습니다. 누군가 들이신 숨이 귀에 선명할 정도였어요. 간병인? 지금 간병인한테요? 이걸 농담이라고 생각하세요? 농담처럼 살았던 너희에게 농담으로 끝나길 바란 적은 없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감정적인 결정입니다. 그간 쌓아온 자산의 관리와 운영은 경험과 체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경험과 체계로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 하림은 회장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지만 표정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어요. 기석이 서류를 펼쳐들고 이노 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펜을 쥔 회장의 손이 느리게, 그러나 또렷하게 움직였죠. 남은 절반은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세우는 데 쓴다. 그 누구도 상속받지 않는다.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집을 사지 마라. 내 이름으로 호화 요양지를 예약하지 마라. 회장님, 그럼 우리한테 남는 건 뭐예요? 우린 자식이에요. 핏줄이라고요. 핏줄은 혈액이 돌지만 너희는 내 주변을 돌았다. 정호가 눈을 감은 채 입술을 눌렀습니다. 그가 토해내던 호흡마저 문서 위로 가라앉는 듯했죠. 하림 씨, 이건 회장님의 위임 동의가 기재된 공식 서류입니다. 이 위에 서명하시겠습니까? 하림의 손끝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노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진심이다. 하림은 그 시선을 고요히 받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잉크가 스미는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죠. 장하림, 사인했습니다. 사인의 끝에 작은 점이 찍히는 순간 회의실의 기류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권력의 추는 부드럽게, 그러나 명료하게 하림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고급 카페였습니다. 바깥은 통유리로 뚫려 있어 한적한 풍경이 훤히 펼쳐졌죠. 정우는 전화기를 움켜쥔 채 짜증을 꾹꾹 누르며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 유진은 커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한 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답니다. 발기석한테 다시 전화했어. 결론은 같아. 상속은 유효하고 번복 불가. 유효하긴 개뿔이 유효해. 의식 돌아온 지 이틀밖에 안 됐잖아. 누가 봐도 휘둘리는 상태잖아. 그걸 우리가 입증해야 돼. 그 사람 상태가 비정상이었다는 걸. 근데 감정의 보고서가 다 막혀 있대. 병원장이 장 회장 편이라 못 들어. 그럼 하림이야. 그 애를 설득하면 돼. 애초에 저딴 애가 왜 유산을 받아? 정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의 눈동자 끝에 번쩍이는 살기가 스쳤어요. 30분이 흘렀습니다. 같은 자리로 하림이 도착했어요. 그녀는 발소리 하나 없이 의자에 앉았지요. 유진은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러기야. 지금은 이 정도지만 앞으로도 받을 수 있어. 이쯤에서 손 떼고 회장님 곁에서 천천히 사라져줘. 하림은 말없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잔을 움켜쥔 손가락에 한층 더 힘을 주며
말을 이었어요. 넌 그냥 운 좋게 걸린 거야. 회장님이 의식 돌아올 무렵에 거기 있었고 운이 좋았던 거지. 너도 알잖아. 너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하림은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죠. 그녀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유진의 커피잔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이거 그쪽이 그렇게 원하던 거잖아요. 뭐? 돈으로 사람을 정리하고 진심은 환산 불가능한 숫자로 치환하는 거. 그게 그쪽이 원하던 방식 아니었어요? 유진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저는 제 역할 다 했어요. 이제부터는 그쪽이 한 일의 결과만 남을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하림은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테이블 위엔 두툼한 봉투,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아메리카노, 그리고 유진의 깨진 손톱 한 조각이 조용히 남아 있었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병원 기록실 복도는 낮보다 한층 더 고요했어요. 하림은 회장이 직접 작성한 내부 권한 확인증을 두 손에 꼭 쥔 채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철문을 밀자 약한 형광등, 불빛이 서류장 위로 길게 내려앉았죠. 경숙은 이미 안쪽 책상 옆에 서서 하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서랍들이 다 회장님 명예 계좌나 자산 관련 자료야. 우린 절대 손 못 댔고 회장님이 하림 씨 오기 전까진 아무한테도 열쇠 안 줬어. 하림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표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첫 번째 캐비닛에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투명 클립에 모아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눕혀 있었고 손글씨 메모와 이메일 출력물이 사이사이 끼어 있었죠. 가장 위쪽 파일에서는 유진과 정우의 이름이 선명히 드러난 대출 계약서와 부동산 동의서가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림은 그 서류 맨 아래 찍힌 장인호라는 서명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조심스레 따라 그었답니다. 필체는 분명 달랐고 글자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서류 위에서조차 비명을 지르는 듯했죠. 같은 시각 회장의 개인 사무 공간도 숨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건넨 열쇠를 받은 하림은 홀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장을 미니문처럼 밀어내자 철제 패널형 소형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밀번호는 4자리, 4026 회장의 생일이었죠.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쪽엔 3가지 물건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정리된 문서 파일 하나, 그리고 작은 손메모 노트. 하림은 가장 얇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표지엔 간결히 연필로 적혀 있었죠. 기록은 살아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지우되 그들이 한 일은 기록하라. 하림은 노트를 닫으며 천천히 숨을 뱉었어요. 그 문장은 복수가 아닌 정의의 언어처럼 가슴속에 울렸답니다. 밤 10시 하림의 원룸방은 서류 더미와 빛나는 모니터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작은 책상 위에 펼쳐놓은 문서 위로 회장의 메모노트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 속 폴더에는 유진과 정우의 차명 계좌 증빙이 하나둘 정리되고 있었죠. 하림은 말없이 모든 서류 상단에 장인호라는 이름을 지우고 대신 하림 위임자 명의라고 써놓기 시작했어요. 파일 하나가 완성될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USB를 꽂은 뒤 폴더를 새로 만들었죠. 폴더 이름은 몰라. 예고. 그녀는 차분히 증거 파일을 그 안에 옮겨 넣었어요. 이름만 사라지게 하지 않을 거예요. 뿌리까지 드러나게 할 거예요. 발기석 변호사 사무실이 잔잔하게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매끈한 탁자 한가운데 검은색 USB가 홀로 빛을 머금었어요. 하림은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서 또렷이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이 자료 공식적으로 언론에 전달해 주세요. 회장님 명의와 함께. 발기석은 장갑이라도 낀 듯 USB를 조심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턱이 가볍게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어떤 의도로든 이건 법적으로도 완전 무결한 무기입니다. 하림의 입가가
한쪽만 살짝 말려 올라갔습니다. 바람 빠진 웃음이었지만 묘하게 따뜻했죠. 묵이 아니라 그냥 정리죠. 정리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요.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먼지가 한꺼번에 흩어지는 듯했어요. 칠침, 오후 3시, 속보 자막이 번뜩이며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단정한 남자 아나운서가 또렷이 말을 이어갔지요. 장 회장 장녀, 사위 3년간, 회장 명의 도용 정황, 총 수십억 자산 불법 이전. 그 뒤로는 기자회견장 전경이 짧게 스쳐갔습니다. 하림의 뒷모습이 잠깐 잡혔지만 끝내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포털 실시간 창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회장 의식 없을 때 그딴 짓을. 진짜 상속자는 저 간병인 맞지. 네모난 댓글, 창마다 통쾌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정우는 본사 사무실 유리창에 턱을 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패가 떼어지면서 대표 명패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정리 지시 받았습니다. 법무팀 쪽에서 회장 직무 정지 서류 넘겼다고 합니다. 정우는 대답 대신 서류철을 꾸깃꾸깃 쥐어 구겼습니다. 그 종이장조차 비명을 지르는 듯했어요. 이게 다 전현 하나 때문에. 반면 유진은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림이 돌려준 회갈색 봉투를 놓지도 찢지도 못한 채였죠. 전화벨이 매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변호사였습니다. 유진 씨, 검찰에서 정식 조사 요청 들어왔습니다. 자택 압수수색도 예정돼 있습니다. 유진은 심호흡 하나 길게 뱉고서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하림, 그 여자. 뚝 전화가 끊기는 소리만이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고요는 더욱 깊어졌고 그 깊이만큼 유진의 눈빛도 가라앉았어요. 실제로 그날 저녁 병원 공보팀이기자 단톡방에 짧은 자료를 올렸습니다. 맨 아래 단 한 줄. 그 아이가 가장 사람다웠다. 그 문장은 멍울없고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면 충분했죠. 누가 옳았으며 누가 무너졌는지 세상은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607호 병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론 잔잔한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림은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움켜쥐고 숨을 고른 뒤 문을 밀었습니다. 작은 삐걱임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고요한 방이었죠. 침대 곁에선 인호가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흘러내린 일은 새벽빛이 그의 옆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하림은 말없이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소리 하나, 심장 박동 하나까지 또렷이 들리는 듯했죠. 오늘 다 봤다. 하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뉴스와 몰락, 끝장난 싸움이 다 실려 있었어요. 다 끝났지? 네, 이제 남은 건 회복하시는 일뿐이에요. 말이 멎자 두 사람 사이엔 빗소리만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인호는 느릿하게 손을 들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은빛 배지 하나가 그의 손바닥 위에서 빛을 머뭇거렸습니다. 이거 예전에 만들던 장학재단 배지야. 그땐 이게 내 삶의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했지. 하림은 두 손을 모아 그 배지를 받았습니다. 무게보다 이야기가 더 묵직하게 전해졌죠. 이거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넌 끝까지 인간이었다. 그는 가늘게 기침을 하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처럼 묻어나는 쉼표 뒤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난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다시 살아났다. 그건 너 덕분이야. 하림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라디오의 다이얼을 살짝 돌리자 브람스 자장가가 숨결처럼 퍼졌어요. 저 이제 갈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 이제 너도 너 인생 살아. 하림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요한 인사만으로도 마음이 벅찼어요. 그녀는 손잡이를 눌러 문을 열고 빗소리 가득한 복도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림의 발자국이 희미한 반향을 남기며 멀어졌죠. 방 안에 홀로 남은 인호는 눈을 감은 채 자장가의 선율을 따라
입술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는 음악 아래 묻혀 결국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잘 가라, 사랑.